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흐린 10월의 오후, 윤희는 식탁에 앉아 차가워진 차를 천천히 저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유리창을 따라 굽이굽이 흘러내렸다. 2시간째 그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남편의 휴대폰 메시지를 반복해서 읽고 있었다. 모든 것은 사소한 실수에서 시작되었다. 민재는 중요한 고객 미팅이 있다며 서둘러 나갔고 휴대폰을 집에 두고 간 것이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렸고 혹시 급한 일인가 싶어 윤희는 망설이다가 화면을 확인했다. 그 순간 하늘이야, 우리 둘만의 여행이 기다려져. 2주 동안 단둘이 라는 메시지가 그녀의 눈앞에 나타났다. 윤희는 결혼 12년 동안 한 번도 남편의 휴대폰을 의심하거나 검사한 적이 없었다. 민재는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남편이었다. 하지만 그날 손끝이 떨리면서도 그녀는 화면 잠금을 해제했다. 비밀번호는 그들의 결혼기념일. 기묘한 아이러니였다. 난 이중 생활이 지겨워, 하늘아. 곧 공식적으로 우리가 함께하게 될 거야. 좋은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어. 윤희와 얘기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 우리 집은 아직 공사 중이잖아. 그래도 공동 명의니까 나중에 팔면 반은 내 몫이야. 그걸로 우리 둘의 시작을 마련할 수 있어. 이번 여행까지만 참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정리할게. 윤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갔다. 12년, 내 미래에서 나를 빼고 계획한 사람이었구나. 대학교 시절의 첫 만남, 설레는 고백, 함께 세웠던 수많은 계획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진정해. 그녀는 스스로를 타이르듯 속삭였다. 부모님은 언제나 그녀에게 강인함과 이성을 가르쳤다. 감정적인 행동은 금물이었다. 손가락으로 식탁을 톡톡 두드리며 생각을 정리했다. 민재는 돈에 민감한 사람이었다. 경제적 독립이 부부관계의 기초야 라는 말은 자주 들었다. 그 말이 이제는 조롱처럼 들렸지만 윤희는 거기서 실마리를 찾았다. 재산을 보호해야 했다. 그들의 갈등의 중심에는 4년 전 윤희의 부모가 선물한 외곽의 땅이 있었다. 민재는 처음엔 공동 명의를 원했지만 윤희의 아버지인 태성 씨는 완강히 반대했다. 이건 우리 딸에게 주는 선물이야. 당시엔 큰 싸움이 될 뻔했지만 지금에 와서야 아버지의 판단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윤희는 집안 금고에서 모든 서류를 꺼냈다. 그 땅은 명백히 그녀 단독 명의였다. 하지만 그 이후의 건축 비용은 부부가 함께 부담했다. 기초공사까지는 진행됐고 법적으로는 공동투자처럼 보일 수 있었다. 그녀는 대학 시절 절친이자 현재 변호사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나 상담 좀 받아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이야? 지금 말하기 어려운 일이야. 응,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오늘 저녁 시간 괜찮아? 저녁, 수진의 사무실에서 윤희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수진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법적으로 땅은 내 소유야. 단독 증여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다만 건축에 들어간 비용은 민재도 일정 부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거짓말할 순 없어. 반반 정도 기여한 건 사실이야. 윤희가 말했다. 그럼 네가 기초공사까지의 가치를 기준으로 민재에게 일부 금액을 줄 수도 있어. 중요한 건 땅은 지킬 수 있다는 거야. 수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너는 감정이 격해져 있겠지만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너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지. 집으로 돌아온 윤희는 민재가 이미 도착해 있는 걸 보고 놀랐다. 그는 거실 소파에서 노트북을 펴고 뭔가 집중한 듯 작업 중이었다. 고객 미팅은 어땠어? 그녀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물었다. 그럭저럭. 넌 어디 다녀왔어?
수진이랑 만나서 얘기 좀 했어. 오랜만에 봐서. 민재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부엌으로 향해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차가운 배신감이 번져가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온한 얼굴, 그러나 내면에서는 이미 방어 작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후 두 주는 철저히 이중 생활이었다. 다정한 아내의 얼굴 아래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여자의 모습. 윤희는 첫 번째 계획으로 공중사무소를 찾아가 증여 문서와 소유권을 확인했다. 문제없이 그녀 단독 명의였다. 하지만 문제는 건축비였다. 그녀는 지난 2년간의 통장을 정리했고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다. 민재는 대부분의 비용을 현금으로 그녀에게 주었고 실제 송금과 결제는 그녀 계좌로 이루어졌다. 법적으로 보면 주요 지출자는 그녀였다. 이건 속임수일까? 잠시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다시 그 메시지들을 떠올렸다. 그녀를 속여 떠나려 했던 남자. 아니야, 나는 나를 지키는 것뿐이야. 두 번째 단계로 수진이 소개한 가정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는 냉정하게 말했다. 지금 상황에서 건축 진행 상황을 공식적으로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건축 감정서를 통해 현재 상태를 증빙하면 재산 분할 시 유리해질 겁니다. 윤희는 그 조언에 따라 건축 전문가를 불러 감정을 의뢰했다. 평가 결과는 현재 기초공사의 가치는 전체 완공가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이었다. 이 정도라면 민재에게도 일부 금액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땅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윤희는 거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바깥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거리,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생겨나는 물방울의 궤적, 이 모든 것이 마치 자신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반영하는 듯했다. 옆방에서는 민재가 짐을 싸며 여행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모르는 듯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는 새로 산 셔츠에 평소보다 진한 향수를 뿌리고 있었고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 윤희는 그저 평범한 여행을 준비하는 남편처럼 행동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복잡한 감정을 조용히 누르고 또 눌렀다. 이번 여행이 끝나면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돌아오면 이 집은 더 이상 같은 집이 아닐 것이란 것을. 민재가 여행을 떠난 날 아침, 윤희는 그를 현관 앞까지 배웅했다. 노트북 충전기 잊지 마. 지난번엔 놓고 갔잖아. 그녀는 마지막까지 일상적인 목소리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응, 고마워. 네가 챙겨주니까 항상 든든해. 그는 무심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윤희는 그가 현관을 나서는 순간 벽에 기대어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마침내 그녀에게 주어진 자유의 2주. 이 시간 동안 그녀는 계획한 모든 것을 마무리할 것이다. 뒤돌아보지 않기로, 후회하지 않기로 다짐하며 그녀는 서랍 속 준비해 두었던 서류들과 통장들을 꺼내 책상에 펼쳐놓았다. 그녀의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고 더 이상 물러날 수는 없었다. 그날부터 윤희는 매일같이 움직였다. 오전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건축 감정 자료를 정리하거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했다. 공사 현장에도 여러 번 방문하여 공사의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지급한 비용의 세부 내역도 꼼꼼히 정리했다. 그녀가 송금한 계좌기록, 거래 내역, 현금 인출 영수증까지 일일이 확인하며 하나하나 법적 증빙 자료로 만들었다. 민재는 대부분의 금액을 현금으로 건넸고 윤희는 그것을 자신의 계좌를 통해 업체에 송금했다. 형식적으로는 그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것이 결국 그녀가 이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결정적 열쇠였다.
정신없이 바쁜 나날 속에서도 윤희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솔직히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 위해 먼 길을 떠났다. 부모님이 계신 인근 도시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그녀는 수없이 마음의 말을 연습했다. 하지만 막상 부모님의 집에 도착하자 따뜻한 차와 어머니의 익숙한 미소, 그리고 아버지의 단단한 손길에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아낄 수 없었다. 엄마, 아빠, 민재가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내 땅을 팔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어요. 그녀는 울음을 참으며 모든 과정을 설명했다. 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그 인간을 처음 봤을 때부터 믿지 못했어. 겉으로만 번드르르하지 속은 아니었지. 어머니는 조용히 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딸아, 넌 아주 잘하고 있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움직였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아니. 그날 저녁, 윤희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부모님의 지지는 그녀에게 다시금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이후 며칠간 윤희는 자신의 금융 상황을 더욱 철저히 정리했다. 새로운 은행에 개인 계좌를 개설하고 기존 공동통장에서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하게 분리했다. 그동안 아껴온 비상금과 저축도 전부 새로운 계좌로 이체했다. 그녀는 이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재는 여행지에서 짧은 문자만 간헐적으로 보냈고 전화 한 통 걸어오지 않았다.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며칠 더 연장될 것 같아. 라는 단답형 메시지 속에서 그녀는 그가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윤희는 이미 그의 모든 계획을 읽었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2주 후 민재가 돌아오는 날이 다가왔다. 윤희는 공항에 나가지 않았다. 대신 일부러 바쁜 척하며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녀는 이 대화를 이 집에서 그들이 함께 살아온 공간에서 나누고 싶었다. 그날 저녁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그녀의 심장이 잠시 멎는 듯 했지만 곧 이내 차분히 자리를 지켰다. 책을 읽는 척 소파에 앉아있던 그녀는 밝게 인사하는 민재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주 앉았다. 윤희, 우리 얘기 좀 하자. 그가 말했다. 우리가 함께한 12년. 나도 많은 생각을 했어. 최근엔 우리가 서로에게서 멀어진 것 같아. 사실은 나 다른 사람을 만났어. 그의 목소리는 결심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고 윤희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더는 놀랄 것도 없었다. 그래, 언제부터 그랬어? 그녀의 침착함은 민재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몇 달 전부터. 근데 이제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는 본론을 꺼냈다. 우리 재산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 집도 차도 땅도 다 반씩 나눠야지. 그게 공평하잖아. 그 순간 윤희는 준비해둔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그 땅은 공동재산이 아니야. 엄마 아빠가 나에게만 준 선물이야.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어.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럴 리 없어. 우리 함께 건축도 시작했잖아. 건축은 내가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했어. 여기 증빙 자료들 있어. 확인해봐. 그녀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다. 민재는 문서를 훑어보다가 점점 낯빛이 변해갔다. 그의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너 알고 있었구나. 나랑 하늘이. 그는 말끝을 흐리며 윤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알고 있었어. 그리고 넌 나를 이용하고 버리려 했지. 12년을 함께한 사람이 말이야. 민재는 순간 격분했다. 이건 사기야.
법적으로 싸우겠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해. 법적으로 대응해. 나도 준비 다 되어 있어. 그 순간 윤희는 더 이상 예전의 윤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후로의 시간은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실제로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심리전이었다. 민재는 당혹감에 빠졌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고 윤희가 준비한 모든 서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그는 변호사를 고용해 땅의 소유권을 다투겠다고 나섰고 자신이 건축에 기여한 비율에 따라 더 큰 금액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감정이 아닌 숫자와 증거, 계산된 논리의 싸움으로 변모했다. 윤희는 그런 민재의 태도에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본색을 드러낸 것이 다행이라 느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법정에서의 첫 번째 신문날, 윤희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고 단호한 모습으로 출석했다. 마치 감정 따위는 더 이상 흔들 수 없다는 듯 강한 눈빛으로 민재를 마주했다. 그는 윤희가 이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지만 쉽게 물러설 사람도 아니었다. 그날 이후 양측의 공방은 계속 이어졌다. 민재 측 변호사는 공사 비용의 절반 이상이 그의 현금 투자였다고 주장하며 현장 사진과 몇몇 지인의 증언까지 동원했다. 윤희는 꿋꿋하게 반박 자료를 제출했고 실제로 은행 기록과 계약서, 결제 내역들이 모두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재판은 예상보다 길어졌고 윤희의 정신은 점점 피폐해져 갔다. 이 과정에서 그녀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어준 건 직장이었다. 숫자와 규칙이 명확한 세계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일에 몰두했고 야근을 자청하며 복잡한 마음을 잊고자 했다. 그러던 중 회사 대표가 그녀의 노력을 눈여겨보았고 재무이사로의 승진을 제안했다. 더 큰 책임과 더 많은 업무가 따랐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도 따랐고 그녀에게는 새로운 삶의 발판이었다. 무엇보다도 이 새로운 직책은 그녀에게 자존감을 되찾게 해주었다. 한때 무너진 여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강인한 여성으로서. 그러나 민재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감정인을 고용해 건축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자신이 지닌 권리를 주장하려 애썼다. 심지어 윤희가 혼인 중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거짓 주장까지 제기하며 그녀의 이미지를 흔들고자 했다. 그럴 때마다 윤희는 수진과 함께 묵묵히 대응했다. 걱정 마, 윤희야.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는 법이야. 그리고 우리는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어. 수진의 말은 지치고 불안한 그녀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다. 윤희는 더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 어떤 굴욕도 이제는 견딜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인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재판이 마무리되던 어느 날 우연히 차를 몰고 도심을 지나던 윤희는 커피숍 야외 테이블에서 민재와 그 여자 하늘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젊고 화려한 외모의 그녀는 윤희보다 훨씬 젊어 보였고 화장은 선명했으며 옷차림은 세련됐다. 잠시 그 자리에 차를 멈추고 싶었지만 윤희는 고개를 돌린 채 차를 몰고 지나쳤다. 그건 이제 내 이야기가 아니야. 내 인생에 끼워 넣을 필요 없는 장면이지.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창밖 풍경에 눈을 고정했다. 마음 한켠이 쓰리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도 질투도 남아있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날 판결은 명확했다. 해당 토지는 명백히 윤희의 단독 재산이며 공동재산이 아님을 인정했고 민재에게는 공사 비용 중 일부에 대한 보상만이 인정되었다.
그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었다. 윤희는 조용히 판결문을 들고 법정을 나섰다. 수진이 그녀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다. 이제 진짜 끝났어. 너는 이겼어, 윤희야. 하지만 윤희는 그 말이 전하는 기쁨보다 마음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허무함을 더 크게 느꼈다. 마치 오랜 시간 준비한 시험을 끝낸 후 성적표보다 공허함이 먼저 다가오는 그 기분처럼. 며칠 후 그녀는 조용히 그 땅을 찾았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는 초입의 오솔길, 아직 완공되지 못한 채 그대로 멈춰있는 집터의 기초공사 흔적들. 윤희는 땅 위에 가만히 서서 오래전 민재와 함께 미래를 상상했던 기억을 되짚었다. 여기엔 테라스를 만들고 저쪽엔 과수원을. 웃으며 이야기하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그녀는 그곳이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깨달았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이곳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하자고. 심지어 예전부터 품어왔던 오랜 꿈,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고 그들의 삶에 따뜻한 빛을 더해주는 심리 상담사가 되는 일을 진지하게 떠올렸다. 그렇게 그녀는 새로운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땅을 매물로 내놓자 생각보다 빠르게 구입을 원하는 부부가 나타났다. 그들은 그곳의 가능성에 매료되어 흔쾌히 계약했고 윤희는 생각보다 좋은 조건으로 정리를 마쳤다. 일부 금액은 민재에게 판결에 따라 보상으로 주었고 나머지는 그녀의 새 출발을 위한 자금이 되었다. 그 땅을 판 이후 윤희는 오랜 시간 마음속에만 간직했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바로 심리상담사로의 진로 변경이었다. 어릴 적부터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아픔을 다독여주는 일에 깊은 관심이 있었지만 현실적인 제약과 생계의 무게에 밀려 늘 언젠가로 미뤄두었던 길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한 번의 배신과 재판, 그리고 그 모든 아픔은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깊이를 안겨주었다. 그녀는 심리상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대학교의 전문 프로그램을 찾아 지원했고 몇 주 뒤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마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듯한 희망이 밀려왔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다. 수업은 쉽지 않았다. 낮에는 회사에서 재무이사로서 수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저녁에는 강의실에서 뇌과학, 상담이론, 인간심리의 구조를 배우느라 정신없는 나날이었다. 주말은 대부분 과제와 리포트를 작성하며 보냈고 휴식이란 단어는 그녀의 일상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러나 그 피로감 속에서도 윤희는 묘한 충만함을 느꼈다. 배운 이론을 자신의 삶에 대입해보며 깨닫는 순간들, 교수의 한마디가 자신의 상처를 설명해주는 듯 느껴지는 찰나들, 그것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녀 자신을 치유해주는 과정이었다. 누구보다도 자신이 먼저 치유되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아가던 시간이었다. 한편으로 그녀는 실습 기회를 찾기 위해 지역 상담센터에 연락을 취했고 마침내 한 작은 심리상담소에서 보조 상담사로서의 실습 자리를 얻게 되었다. 급여는 거의 없었지만 윤희에게는 금전보다 훨씬 소중한 경험이었다. 처음 만난 내담자는 중년 여성이었고 남편의 외도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 여성이 울먹이며 이게 다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제가 부족했겠죠 라고 말했을 때 윤희는 자신이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날을 떠올렸다. 심장이 먹먹해졌지만 그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자책은 이해하지만 외도는 누구의 책임이었는지 정확히 구분하는 게 먼저예요. 당신은 지금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먼저 안아주세요. 내담자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그 순간 윤희는 자신이 이 일을 시작하길 잘했다고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등불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시간이 지나며 윤희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들, 끊임없이 확장되는 지식과 경험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지난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머리를 단정하게 잘랐고 평소엔 입지 않던 화사한 색의 옷도 입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도 그녀의 변화를 알아봤다. 요즘 무척 활기차 보이세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동료들의 말은 그녀에게 작은 응원의 말이 되었고 그 말들이 쌓여 어느덧 그녀 스스로에게도 이제 괜찮아졌구나 라는 확신을 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저녁, 강의를 마치고 눈길을 걷던 윤희는 얇은 얼음 위에서 미끄러져 중심을 잃는 순간을 맞이했다. 그러나 땅에 닿기도 전에 누군가의 손이 그녀를 부드럽게 붙잡았다. 조심하세요. 우리 나이에 넘어지면 오래갑니다. 따뜻한 농담과 함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윤희가 고개를 들었을 때 마주한 건 검정 코트에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었다. 감사합니다. 미처 못 봤네요. 그녀가 몸을 추스리며 인사하자 그는 손을 놓지 않은 채 웃으며 말했다. 저는 재훈입니다. 집까지 함께 걸어가도 괜찮을까요? 혹시 또 미끄러질까 봐요. 윤희는 망설이다가 그 속 깊은 눈빛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진심에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집까지 이어진 그 짧은 동행은 뜻밖에도 편안했고 그들은 가볍게 날씨 이야기부터 좋아하는 영화, 최근 읽은 책까지 다양한 주제로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눴다. 재훈은 40대 중반의 건축 엔지니어로 오래전 아내를 병으로 잃은 과거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처음엔 삶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아내가 제게 다시 살아보라고 말하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요즘은 누군가와 다시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고맙기만 해요. 윤희는 그 말을 들으며 왠지 모를 유대감을 느꼈다. 서로 다른 아픔을 지녔지만 그 상실을 견디며 다시 걸어가는 두 사람의 마음은 같은 결을 지닌 듯했다. 며칠 후 그녀는 우연히 상담센터 앞에서 꽃을 고르고 있는 재훈을 다시 보았다. 작은 꽃다발을 신중히 고르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 꽃, 특별한 날인가요? 조심스레 물었을 때 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오늘 아내 기일이에요. 매달 이렇게라도 기억하고 싶어서요. 윤희는 그 말에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이 남자는 단순히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소중한 과거를 지키며 새로운 관계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고 때로는 함께 커피를 마시고 짧은 산책을 하며 조금씩 가까워졌다. 재훈은 조심스럽고 신중했지만 그 안에 흐르는 다정함과 성실함은 윤희의 마음을 서서히 녹여갔다. 그는 윤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녀의 상처에 대해 캐묻지 않았다. 단지 그녀가 괜찮은 속도로 자신을 열어주길 기다릴 뿐이었다. 그 따뜻한 기다림은 윤희가 처음으로 다시 누군가를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었다. 계절이 바뀌고 봄이 다가오면서 윤희와 재훈의 관계는 조금씩 더 깊어졌다. 그들은 여전히 각자의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서로의 시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윤희는 상담 실습과 학업, 직장이라는 세 가지 무게를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고 재훈은 보건 건축 프로젝트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의 일정에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고 말없이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때때로 윤희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정말 이 사람이 내 삶의 다음 장을 함께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의문이 들 때마다 그녀는 그가 보여준 단단하고 고요한 따뜻함을 떠올렸고 마음이 차분해졌다. 믿음이란 것은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진심과 기다림 속에서 자라나는 것임을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그해 여름 두 사람은 첫 여행을 함께 떠나기로 했다. 재우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조용한 호숫가의 펜션을 예약했고 그들은 주말을 그곳에서 보내기로 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푸른 산과 들판, 햇살에 반짝이는 호수의 물결, 그리고 산책길에 피어있는 들꽃들까지 모든 것이 마치 고요한 안식처 같았다. 저녁이 되어 재훈이 손수 만든 생선구이와 구운 채소를 먹으며 둘은 캠프파이어 앞에 앉아 나란히 앉았다. 불빛이 튀며 부서지는 소리, 풀벌레 소리, 멀리서 들리는 물소리. 말없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윤희는 오랜만에 마음 깊숙한 곳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 밤 재훈은 조심스럽게 윤희의 손을 잡았다. 윤희 씨, 난 급하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 감정이 진심이라는 건 확신해요.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내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도요. 윤희는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을 조용히 감싸쥐었다. 나도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두려워요. 한번 크게 무너진 경험이 있어서 마음을 다시 열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그 용기를 내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그 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으며 처음으로 깊은 연결을 나누었다. 그것은 단순한 열정이나 외로움의 위안이 아니었다. 과거의 고통을 함께 이겨낸 두 사람이 새로운 믿음을 향해 손을 내미는 조용하고 진실한 동행의 시작이었다. 도시로 돌아온 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다. 재훈은 윤희가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응원했고 가끔은 그녀의 리포트를 읽고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윤희는 그의 아들이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언젠가 직접 만나게 될 날을 기다렸다. 그 만남은 생각보다 일찍 다가왔다. 재훈은 윤희를 아들 민석과 식사 자리에 초대했고 긴장한 윤희는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앉았다. 민석은 조용하고 성숙한 청년이었고 식사 내내 예의를 지키며 윤희와 대화를 나누었다. 식사 후 둘만 남게 된 주방에서 민석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아버지가 요즘 많이 웃으세요.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그렇게 밝은 얼굴은 처음 봐요. 감사합니다. 괜히 어색해서 말은 많이 못 드렸지만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은 윤희의 마음에 따뜻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누군가의 삶에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민재와의 이별은 아픔이었지만 재훈과의 만남은 회복이었다. 그 둘은 전혀 다른 존재였고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매여 있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윤희는 심리상담사 과정의 마지막 학기를 마치고 실습센터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 제안을 받았다. 비록 시작은 작고 소박했지만 그녀는 매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금 느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동안 배운 이론과 삶에서의 체험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윤희만의 상담 스타일이 자리를 잡아갔다. 어느 늦여름 저녁, 윤희는 혼자 마트에 들렀다가 우연히 한 익숙한 얼굴과 마주쳤다. 바로 민재였다. 그는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고 눈가의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민재가 먼저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 윤희는 놀라움 대신 차분한 인사로 답했다. 응, 나 잘 지내. 너는? 민재는 잠시 머뭇거리다 털어놓았다. 하늘이랑은 헤어졌어. 서로 생각한 만큼 맞지 않더라고. 나는 그냥 많이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 윤희는 그 말에 별다른 감정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이 장면을 떠올렸고 수없이 연습했던 대답이 그녀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왔다. 그럴 수도 있지. 어쨌든 잘 지내길 바랄게. 민재는 뭔가 더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고 이내 윤희에게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네가 이렇게 밝아 보이니까 좋다. 너한테 그런 행복 내가 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천천히 돌아섰고 윤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마음에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오히려 그와의 만남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에 조용한 감사의 감정만이 남아있었다. 그날 밤 윤희는 재훈에게 마트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는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듣고 있다가 잠시 후 조용히 물었다. 그를 다시 보니 어떤 기분이었어? 윤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고 대답했다. 이 모든 게 다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었어. 상처도 과거도 이별도. 만약 그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 난 지금의 나를 만나지 못했을 거야. 지금 내 곁에 있는 당신도. 재훈은 그녀를 살포시 안았고 윤희는 그의 품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따뜻한 숨결과 함께 지난 시간의 모든 고통이 흩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비로소 진짜 새로운 시작이 그녀의 삶에 도착해 있었다. 몇 달 뒤 가을의 끝자락에 접어들 무렵 윤희는 재훈과 함께 고향을 찾았다. 처음으로 그를 부모님께 정식으로 소개하기 위해서였다. 차가 시골 도로를 따라 구불구불 이어질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렘과 긴장, 그리고 묘한 따뜻함이 교차했다. 아버지는 며칠 전부터 재훈을 위해 직접 양념에 재운 소고기를 준비했고 어머니는 손수 담근 김치와 장아찌를 꺼내며 식탁을 풍성하게 채웠다. 마당에는 아직 시들지 않은 국화가 늦가을 햇살을 받아 한들거렸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맑았다. 윤희가 차에서 내리자 아버지는 묵직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재훈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어머니는 미소를 띤 채 따뜻한 차를 내오며 멀리 오느라 고생했어요 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고기 굽는 냄새와 웃음소리가 오가는 식탁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낯선 이가 아닌 오랜만에 돌아온 가족처럼. 그날 밤 윤희는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옛날 사진첩을 꺼내보았다. 젊은 시절의 윤희, 대학 졸업식 날, 결혼식, 그리고 아직 철없던 시절의 웃음. 어머니는 한 장을 가만히 넘기며 말했다. 그때는 네가 무너지는 걸 보며 가슴이 찢어졌단다. 그런데 지금 너를 보니까 참 잘 버텼구나. 그리고 다시 웃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윤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때가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야. 상처는 여전히 아프지만 이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진심이 묻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떠나기 전 아버지는 재훈을 마당으로 데리고 나가 잠시 따로 이야기를 나눴다. 무엇을 말했는지 묻지 않았지만 재훈은 돌아와 윤희에게 말했다. 너의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야.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이 느껴졌어.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이고 싶다고 생각했어.
도시로 돌아온 윤희는 점점 더 분주해졌고 상담소에서는 정규직 전환 이후 그녀에게 더 많은 내담자가 배정되었다. 특히 관계의 상처를 안고 온 여성들의 상담을 많이 맡게 되었고 그녀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때로는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했다. 왜 전 그 사람을 그렇게 오래 붙잡고 있었을까요? 왜 저는 그때 아무 말도 못하고 참기만 했을까요? 그녀는 그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저도 그랬어요. 사랑해서 혹은 두려워서 또는 단지 익숙해서. 하지만 그런 나를 받아들이고 조금씩 달라지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상처는 없앨 수 없지만 그 위에 새로운 의미를 쌓아갈 수 있어요. 그녀의 진심은 내담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상담이 끝난 후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라는 말을 들을 때면 윤희는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겨울이 다가오고 윤희와 재훈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이 점점 더 많아졌다. 전처럼 조심스럽고 신중하던 관계는 이제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이어졌고 그들은 함께 요리를 하거나 책을 읽고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다. 윤희는 언젠가 누군가와 이런 평범한 하루를 함께하게 될 거라 상상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소박한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다. 재훈 역시 그녀의 곁에서 말없이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었고 윤희는 그 손을 신뢰했다. 언젠가 다시 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그녀를 막지는 못했다. 삶은 늘 불완전했고 그래서 더욱 귀중했다. 새해가 밝은 어느 날 윤희는 작은 금속 상자를 책상 서랍에서 꺼냈다. 그 안에는 과거의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민재와의 결혼증명서, 판결문, 마지막으로 법원이 보낸 재산분할 통지서까지. 그녀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 불 위에 조심스럽게 태웠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재는 바람에 날렸다. 마지막 서류가 타들어가는 순간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정말 안녕. 그 장면은 의식처럼 느껴졌고 그녀는 마음 한 구석이 비워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과거를 완전히 떠나보낸 순간이었다. 며칠 뒤 그녀는 재훈과 함께 거리 산책을 하던 중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우리 천천히 가도 괜찮지?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린 지금도 충분히 함께 걷고 있어.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 그 말에 윤희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따뜻했다.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있었고 그 진심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자랐다. 과거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상처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존재했다. 윤희는 그 사실을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했다. 모든 아픔은 새로운 길을 여는 문이 되어 주었고 그 문을 지나온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윤희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태어났고 다시 사랑할 줄 알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여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윤희는 마침내 자신의 삶을 품에 안고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이제는 자신이 선택한 길 위에 자신이 세운 신념으로 자신만의 속도로 걷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곁에는 같은 속도로 함께 걷는 또 한 사람이 있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는 이 동행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픔 끝에 도달한 선물이었다. 인생은 때로는 멀고 험한 길 끝에서 비로소 진짜 선물을 건넨다. 윤희는 그것을 믿게 되었고
그것이 그녀를 다시 웃게 만들었다.